화이트앤레드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이동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장재소,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연결합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공수처장 청문회를 진행을 했고 그때도 1호 사건이 무엇인지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어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장에서도 공수처에서 어떤 사건을 맡을 것인가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박준 변호사님, 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사건이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사 대상이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기소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규원 검사 등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관련해서 정보 유출, 또 그 과정에서 허위 공모 작성 등 이거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수사 대상이 되니까 이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공수처로 다 넘길 것을 좀 우려를 했다. 결국은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 이렇게 넘어가면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결국은 공수처가 이런 데 쓰려고 하는 거냐. 야당은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거 이 사건에서 좀 알아보죠. 장윤미 변호사님. 네. 출국 금지가 절차상 위법이 있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네. 수사 자료 유출의 정황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 자료 유출 두 갈래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9년 3월 그 당시 출국 금지 당시에도 어떤 수사 자료가 유출됐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학의 씨가 내가 출국 금지가 돼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나가려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면 이 출국 금지가 내려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김학의 씨가 당시에 인지를 했었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고 있을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말씀이죠. 예. 예,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 출국 금지를 시도했던 날이 검찰 과거사위가 검찰에 정식 수사 공고를 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3일 전이었는데요. 굉장히 임박한 시점에 출국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것도 정식 수사 공고가 내려질 시점을 미리 언지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한 갈래가 나오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이 공익제보자라는 사람이 이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 이제 제보 형식으로 알렸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 제보 형식으로 넘어간 자료들이 당시에 검찰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포렌식 자료랄지 진술 내용들 상당히 좀 세밀한 수사 자료들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고발 조치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도 공익제보자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었지만 예. 법원에 의해서 다른 수사 절차, 그러니까 감사원에 제보를 하거나 아니면 정식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사안을 언론에 제보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의도가 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비춰봤을 때 공익제보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향후 또 고발 조치가 된다면 어떻게 또 전개가 될 것인지 상당히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김태우 씨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공익제보자로 했는데 나중에는 또 국민의힘 쪽에서 공천까지 받았으니까 네.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는데 이번 건도 역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 공익제보자 한 사람이 검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 확인되진 않았죠? 이게 그 부분은 전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예. 자료라든지 자료의 양이라든지 그 정확도라든지 이걸 따져봤을 때는 이 내부 사람일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사든 검찰 관계자든. 예. 그래서 일반인이 그것을 캐치해가지고 외부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내부인이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글쎄 이게 지금 절차상 문제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이 범죄자를 그냥 해외 도피하는데 두고만 봤었어야 되느냐? 만일 그랬다면 법무부가 더 심한 비난과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 실체법적으로 당시 피조사자 신분이었고 해외 도주를 시도하는 데 좀 비교적 영약 관화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적 하자를 문제로 그럼 출금 조치를 풀어가지고 해외로 도주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그럼 수사기관의 임무일 것인지 예. 이 실체와 절차적인 어떤 그 경중을 분명히 비교 형량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이게 검찰 내부에 계셨던 분들이나 이제 법조인 분들 중에서는 이제 하자와 관련해서라도 그렇다면 이 실체를 접근하고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더 무게를 두는 의견들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예. 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절차를 다 지켰다고 가정했을 때 뭐 번호 따고 보고하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가라는 뜻이거든요. 예. 만약에 놓쳤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적 비난이라든지 뭐 일각에서는 그게 저희 직무유기 아니냐 예. 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게 직무유기죄가 될지 안 될지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이거를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위법성 조각 등 업무행위 등등으로 긴급 피난 등등으로 저는 처벌의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두 분 변호사 말씀에 공감을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또 검찰이 이 다른 사건도 아니고 김학의 사건 가지고 이렇게 법무부를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이게 좀 너무 심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경찰이 당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넣었는데 검찰이 다 자기들 식구라고 기각해버렸거든요. 게다가 그렇죠. 누가 봐도 김학의라는 얼굴이 명백한데도 얼굴이 확인이 안 되니까는 기소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네. 지금 여기 와서도 이게 출금을 한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논쟁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딴 사람은 몰라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좀 검찰이 이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죠. 우호적이에요. 필요할 때는 압수수색을 안 하고요. 지금은 굳이 이거를 누가 하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강하게 또 압수수색을 또 합니다. 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국민들이 김학의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다? 아니면 우호적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연 법무부 상급 기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만하게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인가는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던지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1호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아직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족들은 수사대상은 아니죠, 공수처에. 박준 변호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가족들이나 이런 것들은 업무상 뭐 그런 부분이 연관이 되면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제기된 거는 수사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예. 한 가지 우리 간과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1호 대상이 뭐 너무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공수처 부서가 4개 부인데요. 한 개는 이제 공소를 담당하는 부서고 수사부는 3개 부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1호 사건이 3개가 될 거예요, 아마. 예. 이게 뭐 무조건 1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된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요. 사건을 하면 이걸 바로 뭐 해가지고 뭐 발표하기보다는 내사도 해야 되고 이걸 경중을 가릴 거면 3개 부서가 동시에 시작한다고 보기 맞고요. 3개 부서가 한 사건에 매달린다?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1호 사건은 사실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 예. 3개 부서 다 그냥 1호 사건을 할 뭐 것이다. 상징성이겠죠. 예, 그 정도 상징성이지 이거를 무슨 막 염두에 두고 1호 사건을 뭐 한다. 이럴 가능성은 좀 예.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 조직 구성은 그 공수처장이 청문회장에서 2달 정도 걸린다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빨리 진척이 됐을 때 2달이라는 그 시기가 전망되는 것이어가지고요. 아마 더 걸리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런 논의가 나오는 그 이유는 사실 주요 사건들, 지금 뭐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 문제 등등도 공수처로 이첩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첩을 하면 지금 인적 구성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시간 끌기만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면요. 일단 공수처장은 임명이 됐고 또 2인자 자리, 실질적으로 수사를 관할하는 이제 지휘 라인의 공수차장이 아마 이번 주 중에 빠르면 제청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내가 복수의 임무를 제청 아니면 이제 서너 명을 제청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아마 검찰, 비검찰 출신을 골고루 첨거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장이 임명된 이후에 이제 차장까지 인선이 마무리가 되면 지금 현재 공수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제 그 검사를 모집하고 있다는 공고가 나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 25명이 전부 채워지고 수사관들까지 메워지면 이제 공수처가 정식 출범을 하게 되는 건데 아마 그 기간은 이제 인사위가 꾸려지고 여기에 여야 각
추천위원들 2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여야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예측이 됩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 근데 국민의힘이 지난해 공수처법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조만간 결과가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28일 날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일단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헌법의 영장 청구권을 가진 주체는 검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말한 검사는 지금 존재하는 검찰 조직의 검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가 과연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또 한 축이 있고요. 또 공수처는 준사법기관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제 입법, 사법, 이제 행정의 삼권분립 원칙에 근거했을 때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이 돼야 되는데 공수처장 임명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국회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입법, 사법, 행정 분립 원칙에 있어서 상당히 좀 헌법 원칙에 훼손된 거 아니냐, 이런 이유에서 위헌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분께서는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이게 사실은 다른 나라에 뭐 야당에서는 뭐 이 공수처 관련 같은 기구는 없다, 뭐 중국이나 뭐 북한 예를 막 들기도 하는데 다른 나라에 상당히 이런 기구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뭐 헌법에 뭐 정면으로 반하거나 헌법에 반할 여지는 좀 적어 보이고요. 또 더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뭐 법적 기관이긴 하지만 정치적 사법을 한다고 봤을 때 이 공수처를 위헌을 해버리면 공수처에 만들어 놓은 뭐 1년에 2년의 과정이 허사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위헌이 되거나 공수처가 없어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헌법재판소가 뭐 사법기관이자 또 정치적 기구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정치사법기관이라고 하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게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헌법 소원이라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헌법 소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어떤 그 행정 처분 등으로 인해서 기본권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공수처 법으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주체일지 이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받게 되면 사실 각하가 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영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 기사 폭행한 사건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게 이제 운행 중에 일어난 거냐 아니면 정차 중에 일어난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장 변호사님이 잠깐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사건의 개요는 이제 지난해 11월 6일에 도곡동에서 서초구까지 이용구 현 차관이 이제 택시를 타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하차하지 않자 그 택시기사분이 이제 내리라고 종용을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이 내사 종결을 했는데 그 당시 이유가 일단 택시기사와 합의가 됐다는 사정, 그리고 정차 중인 차량에서의 폭행은 단순 폭행이지 특가법상의 이제 운행 중의 폭행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가 된 상황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그냥 내사 종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블랙박스 영상도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는데 추가로 블랙박스 영상을 해당 경찰이 갖고 있었고 이제 택시 기사를 조사할 때 당시에도 이걸 뭐 안 본 걸로 하겠다 뭐 이런 사실이 뒤늦게 또 알려지면서 이게 과연 법무부의 실장이었다는 그 전직 자리를 알고 이걸 덮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현직이었다면 충분히 의혹 제기 가능할 텐데 전직까지 알아봤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어쨌든 이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했었는데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의도적 봐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은 또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택시 기사의 주장에 따르면 못 본 걸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담당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의미를 좀 우리가 봐야 되긴 한데 뭐 만약에 그 이용구 변호사 당시 변호사인데 지금 차관이 상당히 높고 이래서 봐주려고 아니면 외압이 형사돼서 봐줬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가 됐고. 근데 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거는 뭐 제 경험이기도 한데 서초동에 저도 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서초동에는 참 변호사 참 많습니다. 한 1만 명, 몇천 명이 됩니다.
되는 상황. 서초경찰서는 많은 변호사나 뭐 법조인들 사건들 아마 담당하고 보는 걸로 아는데 당시 이용구 변호사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했을까는 좀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예. 주장하듯이 외압이 행사돼가지고 그래 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것보다는 좀 경찰관이 조사를 좀 대충하고 뭐 간행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좀 그것도 확인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행 중에 보통 이렇게 운행 중이었다면 이제 특가법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고 특수폭행으로 그렇죠. 이게 정차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경찰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또 합의했고 했으니까는 이거를 뭐 특가법으로 처벌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합의가 됐다는 사정을 가장 좀 강력하게 당시에는 참고를 했을 걸로 보여서 아마 이제 안 본 걸로 하겠다라는 그 발언도 합의가 된 이후에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나온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근데 따져봐야 될 부분은 이 운행 중에 이 폭행과 관련해서 운행 중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넓게 인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리적으로 상당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외사종결 처분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논란이 확대되진 않았을 텐데 급히 이제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봐주기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에 명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용구라는 그 이름이 뭐 비교적 흔한 이름이라고 보기도 예. 어렵고 또 법무실장이었다는 점이 좀 비교적 알려져 있었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알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한측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뭐 재수사를 경찰에서 한다니까 결과가 어떨지 좀 지켜보고요. 법원이 리얼돌 수입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네, 리얼돌이라는 거는 뭐 사람 뭐 신체하고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는 성인용품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리얼돌을 이 성인용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이걸 수입하려고 하다가 이 김포공항 세관에서 이거 수입하면 안 된다.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출입관리법상의 이 관세법 등등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통관을 보류를 했고요. 예. 그 상황에서 보류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 결과를 안 줘. 계속적으로 이 별 내용이 없으니까 요번에 보류 처분을 좀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요. 법원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 이 사람의 존엄성이나 가치를 침해할 정도의 어떤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아니다라고 해서 보류 처분 취소를 해라라고 판결을 내린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것도 우리 사회에 좀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네. 뭐 21세기에 이것도 못하게 하는 국가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 이게 여성에 대한 존엄을 훼손할 수 있다. 이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 장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제 여성계 일부에서는 이게 이 리얼돌을 갖고 이제 강간 인형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극대화된 어떤 실물이다. 이런 점에서 이 법원이 너무 성적 이제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한축에서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법원도 이게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을 했지만 굉장히 좀 문란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리얼돌의 기능 이게 뭐 어디에 공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본인 개인의 성적인 만족을 이제 하기 위한 성적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영역까지 법원이 이제 규단하고 이걸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법원도 이번에 이제 보류 조치를 철회하라고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자, 수입이 통과가 된다면 판매도 허용이 된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까? 뭐 일단은 또 판매 관련된 부분은 한 번 더 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어떤 세관에서 통제하는 거하고 또 다른 어떤 정부기관이 통제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통제 가능성인데 일단은 보류는 하지 말고 통과를 시켜라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또 뭐 단체라든지 문제를 삼으면 한 번 더 논란의 여지는 좀 않을까. 근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계속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이것도 반대쪽에서는 뭐 자유의지 아니냐, 뭐 미성년이 아니고 성인들의 이건 과도한 자유 제한이다. 뭐 이럴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고 뭐 모르겠습니다. 헌법소원으로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리얼돌인데 어떤 특정인의 얼굴이나 이게 모양을 이렇게 한테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게 가장 이제 사실 문제가 되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이미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아직 아닌 상황이고, 뭐 만약에 누구가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제품이 이제 나온다 그러면 또 다른 또 문제 제기가 돼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장윤 변호사는 네. 앞으로 판매 있을 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까? 사실 이 리얼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 성적 그 도구들이 판매가 허용돼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얼돌만 안 이제 된다. 도출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다소 이제 빈약해 보이고, 다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 미성년자의 외형을 띤 어떤 그 리얼돌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특정인의 사진이나 어떤 신체적인 특성을 이제 알려주면서 제작자에게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제작도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까지 유통이 된다면 당연히 법적인 제재가 취해져야 되고 판매가 허용돼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일반적인 형태로 이런 이제 물건이 유통되는 것 자체는 지금 뭐 해당 법률로는 유통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게 어떤 개인의 권리나 이런 부분을 침해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아주 최소한도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가해지는 게 예. 형사법적인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법원의 모든 것을 규제 일변도로 그 권한을 주는 것 자체가 온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 최근 관통죄가 폐지된 이유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국가가 과도하게 침해한다, 그런 이유가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두 분 말씀처럼 프라이버시 부분이기 때문에 과다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제가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유통한다는 게 이제 뭐 특정인의 얼굴을 갖다다가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법상으로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는 그럼 이건 약간의 뭐 입법 보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처벌을 만약에 당연히 그건 하려고 하면. 그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특정인의 얼굴을 뭐 다른 리얼돌을 판매하지 말라는 그런 입법적인 내용을 가진 규제책은 없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런 식의 요청이 있어서 유통이 된다면 막을 수 있는 길이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법적인 공백에 대해서는 이런 특정인을 사실상 이제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형식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분명히 가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얼굴에 본을 따서 유통시켰을 때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예 지금 판매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네. 입법으로 좀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렇죠. 뭐 늘 법을 만드는 것은 현실보다 좀 느리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입법할 때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그 사이에 우리 사이에 논쟁은 좀 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논쟁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행복 추구 이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논쟁이 있고 그 과정 이후에 입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토론과 논쟁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예. 오래되면 또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사회적 비용을 지출을 할 걸 생각하면, 근데 이게 참 국회의원들이 입법할 때 뭐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이 문제 가지고 또 공청회에서 찬반하기가, 나와서 이야기하기가 또 쑥스러운 분도 계실 테고. 난감하죠. 네,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이걸 이슈화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가 아닐까, 정치적인 부담도 좀 따르는, 그래서 공론화하기 조금 어렵고 더디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